네, 그건 내 건데 시작할 수도 없겠습니다. 지우부터. 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먼저 자기는 찬성인지 반대인지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번 굳이 찬성이 아니도 또 다른 기본소득 말고 더 덧붙일 그런 방안이 있는지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기본소득에 이 책을 읽고 찬성으로 생각을 했고요. 일단 기본소득을 여기 읽어보니까 뭐 제가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후 대처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온 국민이 이렇게 똑같이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찬성입니다. 네, 그다음 은우님 말해주세요. 전에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뭔지 정확히 완벽히 잘 알진 못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인터넷에서도 기본소득 한번 쳐보고 그 다음에 알아봤는데 이게 이 기본소득이 모두가 조건 없이 그 있어야 할 권리니까 저는 이 권리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네, 그다음 승현이 말해주세요. 저도 이 의견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소득으로 이 책에서는 이제 그 환경 문제도 이제 조금은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적혀져 있고, 그리고 전또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에 찬성을 합니다. 네, 그다음 동아님 말해주세요. 저도 앞서 다른 분들이 말하신 것처럼 저도 기본소득은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나 지방 무슨 단체 같은 데서 우리에게 뭔가를 걸지 않고서 그냥 주는 그런 혜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저는 찬성입니다. 네, 그다음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뭐 저야 기본소득 캠페인을 하는 사람이고 또 이제 기본소득 이 책을 쓴 사람으로서 당연히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이 이 책에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들은 기본소득이 뭐 불쌍해서 나눠준다 뭐 아니면 나중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뭐 대책으로 산다 이런 의미보다 그 사람들의 권리로서 여기서 이 책에서 이제 그러니까 공유부라는 어떤 그런 표현 또는 모두의 몫이라는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그것들을 모두가 나눠 가질 권리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 생각의 전환이라고 발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과거에는 나라의 주인은 임금님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확실히 한 것이 불과 우리 인류 역사의 전체 놓고 보면 아주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 아직은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터무니없고 어떻게 모두의 몫이라는 게 존재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언젠가는 그런 생각이 변화한다라면 그 각자의 몫, 자기의 몫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자기의 몫이라는 이유로 지금 가져가는 것 중에 일부는 모두의 몫이라는 부분들이 존재할 거고 그 모두의 몫이라는 것들을 나누는 것들이 기본소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가 분명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제가 이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 친구가 하는 거예요? 편하게 하십시오. 이어서 해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 친구 넘어가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와도 되고. 그러면은 저희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오는 걸로 합시다. 괜찮죠? 네, 그럼 전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선배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제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금 이제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실시하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8년 전인지 12년 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방선거를 하기 때문에 이게 그 후보들이 당에서 현수막 플랜카드를 내걸었는데 거기 뭐 기본소득 뭐 30만 원 지급 뭐 이런 거를 녹색당이라는 당에서 플랜카드를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게 뭔 얘기야 하고 전혀 그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관심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냥 단어 그것도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본 것 같아였던 거지 그때 그걸 기억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 건가에 대해서 평소에 좀 관심이 좀 많았었고 또 여러분들처럼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늘 이제 앞으로 그 로봇들이 더 많이 이 사회 속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럼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많이 사라질 것이고 그러니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창의성을 길러야 되고 뭐 소통 능력을 길러야 되고 그래서 토론도 열심히 해야 되고 독서도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이른바 그 알파고의 등장으로 창의적인 일도 로봇이 할 수 있지 않냐. 뭐 시도 로봇이 쓸 수 있고 인간과의 소통도 로봇이 AI가 할 수 있고 그럼 도대체 인간은 뭘 해야 되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고 내가 아이들한테 했던 얘기가 이게 부질없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 노예제 같은 경우에 노예들은 일을 하고 노예주들은 그냥 놀고 먹었고 정치 활동하고 이랬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건 사람과 사람이 지배하는 거니까 안 되지만 로봇을 우리 사람들이 지배한다라면 그러면 사람들은 그 옛날 노예주들처럼 귀족들처럼 다 살 수 있지 않겠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걸 살 수 있으려면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뭔가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득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 그러다가 이제 그 책을 읽다가 기본소득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기본소득을 연구하고 홍보하는 그런 그 단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거기서 그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본소득을 알게 되었는데 처음엔 저도 그래서 이제 그 일자리 대책 뭐 이런 걸로 기본소득을 생각을 했었는데 기본소득을 계속 공부해가는 과정들 속에서 아까 말했듯이 기본소득은 단지 일자리 대책이나 복지 대책,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대책이 아니라 모두의 몫을 나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기본소득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권리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것들을 좀 이렇게 캠페인 알리고 싶은데 그걸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그나마 제가 좀 이렇게 글을 쓰기 때문에 뭐 블로그라던가 뭐 브런치라던가 이런 데에 글을 기본소득과 관련된 글들을 썼었고 그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는 이렇게 출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 불과 뭐 몇 년 전만 해도 기본소득을 하나도 모르다가 아니면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불안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권리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의식이 이렇게 바뀐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번에는 이제 그 다음번 사람한테로 이제 넘기겠습니다. 은우? 잠시만요. 선생님한테 질문할 게 있는데, 네. 옛날 선생님이 적으셨던 책 막 대갈장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약간 학교에 있는 그런 거랑 연관을 시키셨는데, 그건 내 건데란 책에서는 약간 전래동화 같은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엮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네, 제가 그 기본소득 원래는 제가 이제 독서 교육을 하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독서 교육에 관한 어떤 그런 책을 쓰고 싶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과거에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출판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 독서 교육에 관한 책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굳이 뭐 나까지 써야 되나 싶은 어떤 그런 핑계 아닌 핑계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말했듯이 블로그나 브런치 등의 이제 기본소득에 관련된 글을 쓰다 보니까 출판사로부터 좀 이렇게 의뢰가 왔습니다. 책을 좀 써보는 게 어떠냐. 근데 처음엔 제가 내가 기본소득 연구자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기본소득을 내가 쓸 수 있겠냐라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본소득에 관한 책들이 어른들용 책은 있는데 어린이용 책이 하나도 없던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면 어린이용 책을 좀 이렇게 쓰면 그건 써볼만 하겠다 해서 동화 형식으로 이렇게 쓰면서 그 기본소득을 녹여내는 그런 방식으로 썼던 건데 그게 이제 원래는 그 제명화 기본소득이 뭐야 그 책을 이렇게 쓰려고 했었는데 그 출판사에서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제가 처음에 썼던 원고와 달리 출판사에서 이걸 쳐내고 구성을 막 바꾸고 막 이런 그 아픔을 겪으면서 그때 잘린 원고가 있는데 그 잘린 원고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원고를 갖고 이제 다시 글을 썼는데 그게 이제 대갈장군이어도 좋아 라는 책이었고 근데 출판사에서 나는 기본소득 얘기를 하려고 썼는데 대갈장군이어도 좋아가 더 이게 괜찮은 책 같다고 하면서 그 책을 먼저 냈고 뭐 그러면서 어쨌든 대갈장군이어도 좋아하는 학급의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그 안에 기본소득 얘기가 덤으로 조금 한 25% 정도 들어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고 제명화 기본소득이 뭐야라는 것들은 아예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 중심으로 뭐 80% 이상이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동화를 꾸며가는 이야기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책을 썼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출판사에서 또 기본소득에 관한 책을 하나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동화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이번엔 동화 형식으로 쓰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평상시에 이제 책을 보면서 어린 청소년 책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 설명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뭐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들을 뭐 전래 동화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신화라던가 이런 것과 연결시켜 좀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좀 더 쉽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방식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생각하면 썼는데 출판사에서 이거 초등학교 고학년들 읽기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서 청소년용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급 변경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나는 친구들은 다 이해하던데요라고 얘기했더니 당신이 만나는 어린이들이 좀 이상한 어린이들이라고 그렇게 출판사에서 그렇게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책이 이제 청소년용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동아. 그러면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저는 딱 먼저 지금 제 차례에선 두 가지만 물어볼 건데요. 아까 선생님께서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되게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기본소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도 질문을 아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무슨 계기가 있어서 그냥 이 기본소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이 책을 펴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펴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건 내 건데라는 책 제목이 기본소득이 원래 내 권리라서 그런 제목을 붙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그리고 선생님께 질문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 책 출판한 계기는 뭐 아까도 잠깐 말을 했었는데 기본소득 캠페인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기본소득을 알릴 건가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뭐 다른 재주는 없고 그나마 글을 조금 이렇게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뭐 오마이뉴스라는 곳에 시민 기자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기자들한테 보도 자료라고 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보도해 주세요라고 이제 가서 보내면 기자들이 그걸 보고서 기사거리가 될 것 같으면 뭐 기사를 작성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기자들 자체들이 그거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써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오마이뉴스는 내가 시민 기자로서 내가 기사를 바로 쓰면 물론 쓴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데스크에서 일정 정도 수준이 되면 그걸 기사로 실어주기 때문에 어쨌든 중간에 그 기자라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기자와 그다음에 데스크를 거치는데 여기는 바로 데스크로 가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더 높아져 가지고 오마이뉴스라는 그 곳에서 시민 기자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기본소득에 관한 기사들을 좀 썼었고 그러면서 아까 이제 책을 쓰게 된 어떤 그런 부분들도
두 가지. 하나는 내가 그 기본소득을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서 내가 어쨌든 글을 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독서교육에 관한 책을 쓰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아까 뭐 나무도 아까운데 종이도 아까운데 또는 뭐 독서교육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라고 얘긴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그래도 뭐 내가 한 작업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다는 어떤 그런 욕망, 욕구 뭐 이런 것들도 솔직히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출판사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내심 한번 도전해 볼까? 뭐 이런 마음도 솔직히 있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쳐서 그렇게 된 거고, 그건 내 건데라는 제목은 이 뭐 대갈 장군이어도 좋아 뭐 이런 제명과 기본소득이 뭐야, 이 두 제목이 둘 다 제목이 실패한 것들이, 대갈 장군이어도 좋아해서 이거는 이제 그 책 내용의 일부이긴 한데, 근데 요즘 애들이 대갈 장군이 뭔지를 잘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대갈 장군은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머리 큰 사람들 보고 대갈 장군이라고 불렀었는데, 요즘은 그 비하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뭐 이래서 안 쓴다고 해가지고 대갈 장군 자체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제목을 좀 이렇게 친근하고 재밌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실패했고, 일단 두 번째, 제명아 기본소득이 뭐야 해서 그 제명이는 주인공 이름이 경기도에 사는 꼬마 5학년 아이인데, 당시에 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을 주창하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이름을 좀 팔면 그러면 책이 좀 팔릴까 봐 출판사에서 그러한 의도가 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뭐야,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나왔었고, 그 대통령 선거에 혹시 당선이 되면 그럼 좀 덕을 제목 덕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책이 출판된 이후에 학교에서 그 제명화 기본소득이 뭐해서 그 제명하면 이재명 경기지사에서 정치적이다 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읽히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권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제목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 또 그런 일들이 좀 생겨서, 이번 책을 쓸 때는 애당초 나는 그게 제목을 정해봤자 잘 안 되니 제목을 내가 못 정하겠다 해서, 책이 출판되는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출판사에서 그 편집자라는 그 직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집자가 계속 저하고 이제 그 소통을 해서, 제가 이제 원고를 써서 보내면 편집자가 그 검토를 해서 뭐 이 부분은 좀 빼줬으면 좋겠다. 왜 이 부분은 네가 이렇게 썼냐? 뭐 이 부분 이렇게 쓰는 게 어떠냐고 계속 그 논의하고 수정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 편집자가 그 책 제목에서 그건 내 건데라는 그런 책 제목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저도 그냥 동의를 했던 거고, 왜 그건 내 건데라고 했던 그 부분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어쨌든 내가 일했으니까 내가 가져간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 내가 가져간다의 일부분은 모두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본소득이 해당되는 건 그건 내 건데라고 해서 그 권리의식을 좀 되게 분명히 하게 하는 어떤 그런 제목으로서 그건 내 건데라는 제목을 정한 걸로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유님부터 다시 시작해 주세요. 네, 제 책상 앞에 지금 거미가 있어가지고 한 번만 잡고 할게요. 네, 이 책에서 그 기본소득 제가 한번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본소득을. 근데 애들이 우리 같은 아이들도 받을 수 있냐고. 왜냐면은 부모님이 가져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이들한테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저는 기본소득의 일단 정의가 모두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한테 주는 것도 찬성하는데, 막상 근데 제가 기본소득을 받으면 엄마가 그거를 막 뺏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 동화 말해주세요. 어, 저도 일단은 제가 어린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찬성인데요. 하지만 그 돈을 막상 무턱대고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돈을 주게 된다면 분명 돈을 함부로 쓰게 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곳에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 제한을 두기는 둬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 정도의 수준으로 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네.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 승현이 말해주세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동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이들이 그 한 번에 흥청망청 써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약간의 편차를 두는 거는 조금 그 타당하다고는 봅니다. 예를 들면은 16세 이상부터는 그냥 어린들이 주는 것만큼 주고 아니면 이제 그 13살 이상부터는 이제 어른들이 주는 거에서 75%만 주거나 이제 7살 이상 8살부터는 이제 50% 이제 2살에서 3살 그 정도에는 25% 그런 식으로 주는 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네, 저는 끝났습니다. 네. 그다음 은우님 말해주세요. 저도 정아랑 승현이랑 거의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애기들이나 연령대가 낮은 사람들도 그 기본소득이나 큰 돈을 받게 되더라도 그 쓰는 방식을 익혀야 조금 나이가 들어서도 더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완전 막 어린 유치원생이나 그런 아이들한테는 돈을 나눠주지 않는 게 맞는 것 같고 초등학생 때부터 되게 조금 조금씩 돈을 늘려가면서 주면은 더 나중에 커서 그런 분야에 더 뛰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네, 기본소득의 그 5대 원칙이 있습니다. 뭐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현금성, 정기성 이러한 부분들이고 기본소득의 정신이 아까도 말했지만 모두의 몫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 모두의 몫을 모두가 나눠 갖는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존의 생각은 기여 그 예를 들면 누가 밥상을 열심히 차렸어. 내가 밥상 차리는데 내가 뭐 역할을 했어. 그러니까 나에게 밥 먹을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기존의 방식입니다. 너는 밥상 차리는데 아무 기여도 안 하고 아무 역할도 안 했으니까 넌 먹지 마.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런 방식들이고 누가 더 밥을 많이 차렸냐 못 차렸냐 뭐 이거에 따라서 더 차등도 두는 건데 그런데 밥상을 누가 차렸냐 안 차렸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거기 그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재하는 이유만으로 물론 그 오해하지 말고 똑같이 나눠준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정 부분은 최소한의 어떤 그 모두의 몫이라는 걸 존재한다는 것들이 기본소득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른이건 간에 이건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나눠줘야 된다는 게 기본소득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근데 다만 이제 그 돈을 그 사람이 어떻게 쓸 거냐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문제를 걱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조금만 줘야 돼. 뭐 어리니까 안 줘도 돼. 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본소득의 어떤 그런 정신과 좀 맞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현재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정식으로 실시되고 있는 나라는 그 나라는 없고 미국의 알래스카 주가 기본소득이 거기는 이제 석유가 나는 그 지하자원을 그냥 석유 회사에 넘겨갖고 석유 회사가 돈 벌도록 하는 방식도 아니고 또는 대부분은 그 국가가 그냥 세금을 걸어들여서 국가가 그 돈을 알아서 뭐 다리를 건설하든지 뭐 학교를 짓든지 그냥 이렇게 국가가 보통 쓰는 주정부가 보통 쓰는 그런 방식인데 그 알래스카는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고 그 기본 그 석유를 통해서 얻은 그 돈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그 기금을 이제 투자해서 운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알래스카 주민 모두에게 애가 됐건 어린 됐건 똑같이 그래서 이제 그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매년 좀 달라지긴 하는데 뭐 많게는 1년에 한 번 200만 원 정도 근데 그게 한 살짜리 애건 뭐 70 노인이건 뭐 40살 관계없이 무조건 그렇게 나눠준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받아서 집 가정에서 이제 그러면 뭐 한 살짜리 친구가 받았으면 그걸 한 살짜리 애 통장에 넣었다가 나중에 그 애가 커서 줄 건지 아니면 뭐 할 건지 그거는 이제 각각의 사정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간에 그 돈은 똑같이 가야 된다.
어린이라고 깎고 뭐 이러는 거는 원래의 정신과 맞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기본수급과 관련돼서 여기 대전에서 대전에 대덕구라는 구가 있는데 거기에 4, 5, 6학년 학생들에게 월 2만 원인가 이런 월 2만 원씩인가 해서 어린이 용돈이라는 이름으로 뭐 기본소득이라는 이름 안 붙였지만 기본소득과 성격이 아주 유사한 그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상남도에 보면 고성이라는 고성군이 있는데 거기에는 중학생,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바우처 뭐 이런 이름으로 해서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중학생은 5만 원, 고등학생은 7만 원, 뭐 그 정도로 월 이렇게 그 기본소득을 청소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기본소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들은 뭐 권리 때문에 주고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소득이 갖춰야 될 어떤 그런 요건들 중에 몇몇 부분을 갖추고 있어서 넓은 의미로는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은우 의견에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 어린이들한테 뭘 주면 잘 못 쓰지 않냐라고 하는데 잘 못 쓰는 것 역시 저는 그 어린이의 경험이고 공부이고 학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월 30만 원을 받아서 막 쓴다 하더라도 그냥 30만 원이라는 거죠. 그 다음 때 또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 때도 나오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가 경험이고 훈련받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고, 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뭐 승현이가 그 돈 받아서 게임한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책을 사야 되는데 너 왜 게임하냐는데, 승현이가 생각하기에 게임하는 게 더 승현이에게 더 만족도가 높고 더 필요한 거라면 그럼 게임에 그걸 쓰는 것도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가능. 누군가는 지우는 그 돈 갖고 뭐 방탄소년단 뭐 콘서트 티켓을 끊어서 가겠다는데, 야 그 기껏 그 돈 줬더니 너 뭐 그런 데 나가?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방탄소년단 그거 가는 게 지우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는 거라면 그렇게 쓰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이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차례 해주세요. 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제 성적은 다할까라는 저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성적이 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적이 좋아서 이제 모든 거를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이제 점점 그 뭐냐 사람들은 점점 이제 성적에 더 목매이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 이제 학원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교육비가 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를 알고 있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교육비 때문에 그 돈 많은 집은 공부를 더 잘해가지고 그 더 좋은 생활 할 수 있는데, 돈 없는 집 더 공부를 더 못해가지고 이제 그 아니 약간 좋은 곳에선 살지 못한다는 약간 빈부격차가 더 많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지훈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저 끊겨가지고 아, 질문은 성적은 다일까입니다. 성적은 뭐예요? 아, 성적이 다일까? 네, 당연히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사실 아까 승현님이 그 학원 얘기하셔가지고 그 부분 살짝 들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희 나라는 너무 사교육에만 집중돼 있어서 뭔가 부자인 사람들은 더 잘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에 다 못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어, 막 성적이 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우리나라 사회가 그 공부를 순위로 매긴 다음 다 들어가고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 성적이 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최은우님 말씀해 주세요. 성적이 완전히 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어, 거의 저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다는 아니지만, 한 5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성적이 잘 나올 경우 대학교도 잘 갈 확률이 높고, 그러면 좋은 직업을 가져서 많은 돈을 벌면서 잘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적이 다라고 보진 않는데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동아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성적은 행복순이 아니다. 성적은 행복순이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거는 잠깐 승현님이랑 아까 지현님 계속 학원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저는 살짝 비유를 해서 표현하자면 모두가 달리기를 할 때 출발선 앞에까지 가가지고 뛰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학원에 가는 사람들은 훨씬 더 앞에서 출발하고 또 그 학원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뒤에서 출발하니까 그게 또 실력 차이가 나고 또 그런 돈의 문제 같은 것도 해가지고 그렇게 간단하게 잠깐 비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적은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높은 성적을 원하고 또 그 성적이 있어야지만 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성적을 위해서 더 달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긴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 선배님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성적 이야기 부분과 관련돼서 이른바 능력주의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공정이 또 요즘에 중요한 그 관심사이기도 한데, 이른바 성적에 의해서 이렇게 순위를 결정하는 게 제일 공정한 거 아니냐. 그 능력에 따라서 분배하는 게 그게 공정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또 이제 성적이 뭘 말하느냐라는 부분들에서 이른바 학업 성적, 학교에서 시험 보는 그 성적이라는 그런 좁은 범위를 갖고 얘기하느냐, 아니면 아까 뭐 경쟁을 통해서 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걸 말하느냐라는 부분들에서 그 얘기는 또 좀 달라질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봤을 때 뭐 학교 공부를 잘해야 되는가, 뭐 좋은 대학을 가야 하는가, 아니면 좋은 대학 안 가면 안 되는가, 학교 공부 잘 못하면 안 되는가 라는 그런 질문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학교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들이 편리한 게 많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 뭐야, 제가 제 딸하고 예전에 좀 이렇게 논쟁을 벌인 것들이 뭐였냐면, 제 딸이 이제 그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러면 HSK인가 뭐 중국 그 시험 보는 거 급수 따는 그 시험이 있는데 애가 그 시험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그냥 자기는 그 중국 사람들 얘기 잘하고 뭐 중국 책 잘 읽고 그냥 그러면 중국어 실력이 이렇게 늘면 되는 거지. 그 시험이라는 걸 보려면 일부러 따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평소에 우리 한국말 우리 국어 생활 잘하는 애하고 국어 시험 잘 보는 애하고는 사실 같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그것들이 특성이 있어가지고 시험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시험을 잘 보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시험 공부하는 거 낭비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해서, 차라리 난 그 시간에 중국애랑 더 수다 떨고 중국어 책을 내가 더 읽고 그게 나한테는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왜 그럼 우리가 중국어 그 급수 시험을 따야 되느냐, 다른 회사에서 나중에 다른 사회에서 우리 딸이 중국어 실력이 얼마인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그 애한테 뭘 시켜보고 이럴 비용을 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에서는 일단은 그냥 급수 시험 딴 거 점수를 이렇게 제출하라고 그냥 그러고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아. 만나볼 수도 없고. 그러면
그 급수 시험을 딱 보면 아 얘가 최소한 이 정도 실력은 되겠구나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대학도 저는 마찬가지 그런 그 성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가서 어느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레벨은 되는구나 라고 사회적으로 그냥 이렇게 편리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들이 꼭 일치하지 않습니다. 뭐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서울대생이 무조건 다 똑똑하고 무조건 다 좋고 뭐 지방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고 이건 아닌데 다만 가능성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더 그 좋은 대학 나온 친구들이 더 우수한 실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그냥 이렇게 편리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업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들이 아닌 건가라고 생각이 드는 측면에서 그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필연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그런 그 학력주의라던가 이런 능력주의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희생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 건가라는 그런 고민이 있고 또 하나의 고민은 근데 다만 그 교과서를 열심히 외워서 시험 보고 그걸 중심으로 모든 걸 과연 평가하는 것이 과연 맞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오히려 저는 더 큰 의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른바 다행히 옛날에는 주로 학업 성적 하나 교과 지식을 얼마나 익히느냐 그거 한 길로만 줄을 쫙 세웠는데 지금은 다행히 뭐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 뭐 요리를 잘하는 사람, 미용 기술이 뛰어난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분야별로 다양한 어떤 그런 길들이 가능한다는 점에서는 과거에 비하면 더 나아진 어떤 그런 측면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첫 번째 문제, 본래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경쟁하고 능력을 선별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 길만 다양해졌지 여전히 존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라는 점에서 제가 이제 기본소득과 연결시켜서 들어가 보자면 굳이 얘기하자면 기본소득이 말 그대로 최저의 어떤 그런 삶을 보장해주는 어떤 그런 기능들도 한다면 단지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다거나 비참하게 산다거나 그럴 리는 그런 문제는 사라지지 않느냐. 그러면 최소한 사람들이 발버둥 칠 필요는 없지 않냐. 그 능력주의 그 부분들에 목맬 필요는 없고 조금 더 사람들이 좀 마음의 여유도 갖고 자기가 그 기본적으로 먹고 살 건 되니까 그걸 바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좀 더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 있는 사회가 그나마 지금의 어떤 그런 경쟁의 어떤 그런 사회, 경쟁에서 떨어지면 절대 빈곤으로 낙오될 수밖에 없고 그건 네 능력 때문에 그래, 네가 게을러서 그래 라는 어떤 그런 그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회로 가는 것들이 더 성숙한 사회가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성적이 아니었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 대안들이 명확하게 제시돼야 되고 그 안에 또 이렇게 질서가 잡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사회적 합의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지나친 능력주의, 지나친 그 성적주의 요거는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다음에 최은우님 말씀해 주세요. 잠시만요. 옛날에 선생님이 대갈장군이어도 좋아라는 책도 출판을 하셨는데 이 책도 그건 내 건데와 같이 기본소득에 관한 거였는데 대갈장군에 이어서 그건 내 건데란 책에 대갈장군에 관한 기본소득에서 더 보완된 점이나 추가된 점이 뭔지 궁금해요. 네, 대갈장군이어도 좋아 뭐 어쨌든 그 책과 이 그건 내 건데 가장 큰 차이점은 아까도 뭐 여러 차례 앞에서 얘기했지만 공유부, 그러니까 모두의 몫이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권리로서 갖는다. 그런 의식이 그 앞에 대갈장군이어도 좋아 제명한 기본소득이 뭐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약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그 점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다른 점이어서 여기 보면 뭐 꽃잎이 원래 뭐 세 장인데 두 장 닭이장풀인가 뭐 두 장처럼 보지만 원래는 세 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실은 돈을 벌었을 때 나라에 세금 내고
나머지 내가 갖고 뭐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두의 뭐 공유부로 또 떼고 그다음에 세금 떼고 그다음에 내목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이야기를 썼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가 가장 크게 변한 거고 두 번째 변한 점은 뭐냐면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 기본소득 로드맵이라고 우리 사회의 기본소득을 이런 식으로 도입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기본소득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나 그리고 그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느냐 그 부분들을 물론 더 자세히 써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라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썼는데 어쨌든 그런 연구 성과를 좀 이렇게 반영을 해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의 주장은 처음 시작할 때는 월 30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에 계속 그 금액을 늘려가서 월 91만 원, 그 91만 원의 기준은 우리나라 중위소득의 50%인데 중위소득은 뭐냐면 제일 못 사는 사람부터 제일 잘 사는 사람까지를 한 줄로 쭉 세웠을 때 그 100명을 기준으로 하면 50등 정도에 드는 사람이 얼마를 벌고 있나를 봐서 그 사람의 다시 그 50% 절반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은 빈곤선, 절대 빈곤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절대 빈곤선은 밑으로 안 떨어지도록. 그러니까 최소한 그 91만 원을 받으면 돈 없어서 못 산다. 돈 없어서 굶어 죽는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올 정도로. 그래서 그 정도 선을 그 제시하고 그럼 그 월 91만 원을 5천만 국민 모두에게 주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이 사실 엄청나게 큰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그 연구 성과로 이렇게 밝혔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부분적으로 소개한 점들 그것들이 그 전에 없던 그 부분들입니다. 네, 다음 동아님이 이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엔 여러분 모두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인데요. 얼마나 가져야 충분한가라는 파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파트 부분에서 이 인간 우리 기본소득의 충분성을 비판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과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충분한 정도는 진짜 어느 정도인지 또 인간은 충분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해 한정돼 있는 그, 천연 자원 같은 것들을 낭비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은 또 한정돼 있는데 그것을 막 소비하면서 사는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여러분이 어느 정도가 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제가 방금 물어본 질문은 살짝 범위가 방대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자신의 행복을 이루려면 어떤 것 정도만 있어도 되는지 그런 행복의 충족감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제가 잘 먹을 수 있고 그냥 의식주 생활만 잘 갖춰지고 또 평범한 일상이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윤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인간의 행복은 막 어디까지 충전될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해서 BTS를 만났어. 그러면은 다음에는 또 같이 밥을 먹고 싶고 그런 것처럼 이게 계속 한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제 행복이라고 하면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었어요. 제가 모든 꿈을 다 이루고 선생님이 된다는 되게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서 같이 잘 살아보는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은우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동아님과 같게 그렇게 큰 돈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딱 적당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만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달에 저는
30만 원 정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승현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은 이제 그냥 기본소득이 준다는 가정하에 이제 다른 돈은 일해서 벌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저는 이제 한 달에 먹고 살기는 조금 부족한 돈을 줬으면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왜냐하면은 또 이제 계속 그 이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돈을 계속 주면은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간혹 가다 최근에 약간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나 이거 일 안 해도 이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다. 그거를 퍼뜨리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이 굳이 일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사회가 아예 몰락을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이제 그 자기가 꼭 무조건 다 이제 하루에 삼시세끼 다 챙겨 먹을 돈까지 아니더라도 약간 적은 돈.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행복을 다 채워주지도 좀 적은 돈을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여러분들 얘기 들으면서 예를 들면 아까 동화가 뭐 간단하게 뭐 의식 정도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의식주의 질이라는 게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옷도 누군가는 셔츠 한 벌에 뭐 30만 원, 50만 원짜리 셔츠 한 벌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만 원짜리 셔츠 한 벌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차이가 가방을 하나를 들어도 누구는 5만 원짜리 가방을 드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500만 원짜리 가방을 드는 사람도 있고 뭐 집도 누구는 뭐 월세 그냥 뭐 30만 원짜리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월세 뭐 1,000만 원짜리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수준 자체가 너무나 뭐하기 때문에 격차가 큰 게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냥 적당히 먹고 살 정도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그 적당히가 도대체 얼마만큼인지 그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쌤 개인적으로는 쌤이 결혼하기 전에 정했던 것들이 나는 1인당 8평 그래서 뭐 4인 가족이면 한 32평 정도 되는 공간이면 충분히 만족한다. 물론 이것도 이제 30평이 대전에서의 32평과 서울에서의 30평, 또 서울 중에서도 강북에서의 30평과 강남에서의 30평은 또 전혀 다릅니다. 뭐 대전에서 32평도 뭐 이렇게 둔산이나 이런 데서의 32평은 요즘에 뭐 10억 이상이 되는 데 비해서 이쪽 좀 외곽 쪽에서 나가면 그냥 한 뭐 4억, 3억 정도 되면 30평 사는 거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32평 살려면 뭐 50억 뭐 이런 그 저기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그 편차가 너무 심하긴 한데 어쨌든 쌤은 그냥 외곽 지역에서 뭐 24평에서 30평 정도의 집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차도 쌤은 그냥 소형차 그냥 차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어떤 그런 분이기 때문에 굳이 무슨 뭐 이렇게 좋은 외제차라던가 뭐 대형차라던가 뭐 이런 거일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개인적으로 쌤 같은 경우 뭐 골프를 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친구들 만나서 그냥 밥 먹는 것도 근데 밥이나 술 한잔 먹는 것도 쌤은 그냥 치킨 시켜 먹으면 쌤 행복하거든요 사실은. 다른 뭐 이렇게 그 식사하는데도 1인당 뭐 5만 원짜리 뭐 이렇게 식사하고 10만 원짜리 식사하고 하는 그런 데도 있는데 나는 그냥 뭐 네 명이 앉아가지고 5만 원이면 치킨 그냥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도 행복하다.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이것들이 사람마다 많이 다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왕이면 럭셔리하게 뭐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더라도 이코노미 좌석에 타면 사실은 좁고 그 앞에 등받이하고 너무 저기가 등받이도 잘 안 하고 근데 그것보다는 비즈니스 가서 타면은 훨씬 편하고 그 퍼스트 클래스 가면 정말 낫고 더 나아가서는 개인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 아무 때나 다닐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도 그 레벨이 그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자기가 이제 어떤 레벨을 원하느냐. 아까 뭐 지우도 이제 BTS도 이제 보면은 좌석이 구별돼 있잖아. BTS 입장료 자체도 비싸지만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그냥 BTS 공연한다면 뉴욕 비행기표 끊어고 뉴욕 가가지고 BTS 공연 보고 오잖아. 그런 것들이 자유로운 어떤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어떤 그런 사람이라는 부분들에서 그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차이를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은우가 아까 3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고 한 그분들은 아마 용돈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 만약에 은우가 독립해서 30만 원 갖고 절대 못 삽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뭐야 라면 짜장면 한 그릇 사 먹는다 하더라도 짜장면이 보통 요즘에 6천 원, 7천 원 정도 하지 않나? 그럼 짜장면 한 그릇 짜장면 값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3끼 먹으면 2만 원 정도 되고 한 달이면 60만 원인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월세 내야 되는데 지금 그 여러분들 방만한 크기 원룸 방만한 크기 얻는 것도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뭐 월세가 50만 원 내야 되는 데도 있고 싼 데도 뭐 최소한 30만 원 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만 해도 식비하고 주거 공간만 해도 벌써 90만 원 들고 거기다가 여러분들 핸드폰 그 통신요금만 해도 한 7만 원 뭐 이 정도 들 거고 그다음에 뭐 인터넷 연결했으면 한 3만 원 들 거고 그 여러분들 뭐 옷 사 입어야 되고 뭐 이런 그 여행 다녀야 되고 뭐 하고 이러면 사실은 아까 그 월 91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거야 우리 그 한국 사회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월 91만 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승현이 얘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거꾸로 이제 월 91만 원 받으면 너는 돈 안 받고 살래라고 했을 때 그 월 90만 원 벌면 좋은 차 못 타고 여행 못 가고 뭐 참치회 이런 거 못 먹고 뭐 이러면 이제 월 91만 원 갖고 이제 살 수는 있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사람들의 욕망이라는 것들이 나 BTS 콘서트도 가고 싶고 나 여행도 제주나 뭐 해외여행도 한번 가고 싶고 이런 그 욕망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월 91만 원 받고 거기다가 잘 일해서 그러면 뭐 평소에 200만 원 버는데 91만 원 더해서 291만 원 번다던가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승현이가 하는 어떤 그런 걱정은 지나친 걱정이다라는 것들이 저희 기본소득 문제들 주장이고 또 반대로 아까 승현이가 우려했던 대로 나는 91만 원 받고 나 일 안 하고 살래. 난 91만 원만 갖고 도서관 가서 난 책 읽다가 뭐 낮잠 자다가 가끔 친구 만나서 수다 떨다가 나 이러고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사람을 우리가 비난해야 되느냐 비난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의 가장 근본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소비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올 91만 원이면 거의 소비하지 않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 지구 기후위기나 이런 환경위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그 소박한 삶, 가난한 삶 그런 삶을 지향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오히려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쓸모없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친도 나누고 이것들 자체가 또 다른 어떤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땀 흘려서 뭘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서류 작업 이런 것들의 대부분은 앞으로 로봇들이 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결국은 인간의 일들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사람들과 친교 나누고 정치 활동하고 이런 것들로 대체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꼭 무슨 뭐 이렇게 근로하고 노동하지 않아도 근로하고 노동을 꼭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그 승현님 말에 동의하는 부분은 근데 어느 날 모두가 나 90만 받고 일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거는 이제 불가능하겠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그 91만 원을 줄 수 있는 돈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때는. 네. 네. 그러면 저는 이상입니다. 네. 저 해요? 해도 되고. 나머지 5분 남겨놓으라고 하죠. 할 거 있으면 꼭 해야 될 거 있으면. 네. 음. 꼭 해야 될 건 아니고, 이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여기 달, 땅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 부분에서 우주가 이제 우리나라처럼, 아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우주를 사고 팔고 그런 식으로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아니면 이런 거에 찬성 반대하는지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미래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은 반대인 게 우주는 너무 광활하고, 거기서 또 세계적으로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편차가 확실히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주를 따고 상을 이렇게 사면은 약간 스타워즈처럼 뭔가 전쟁도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다음, 은은 말해주세요. 어, 저는 우주는 그냥 지구가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주는 약간 우리 모두가 쓸 수 있는 하늘이나 땅이나 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주는 뭐 사고 파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 승현이 말해주세요. 만약에 이제 그 우주 내에서 지금 아직도 팽창하고 이제 1초 동안 엄청난 크기로 팽창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우주의 크기가 제한적이고 그 문명이 우리밖에 없었다면은 그때는 이제 이제 저희가 정해가지고 우주를 사고 팔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우주가 무한정하고 외계 문명이 있다면은 그런 식으로 사고 팔다가 갑자기 외계 문명한테 들켰어요. 그러면은 뭘 치러야 돼요? 우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만약에 외계 문명이 더 발달되어 있어서 우리 문명하고 이제 부딪혔을 때 이제 말도 안 되는 전력으로 지구를 몰살해 간다면 그건 또 힘들다. 약간 자, 외계 문명이 아예 없는 것을 확인을 하고 아니면 외계 문명이 자기를 이제 못했다는 걸 확인을 하고 사고 파는 것도 아예 모른다면은 그때는 이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끝입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다음 동아 말해주세요. 저는 일단 반대입니다. 우선 우주는 아까 승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계 문명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아파트 내에서 여러 아파트 그 층에 그 호수가 있고 또 그 호수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그 복도를 사겠다고 마음대로 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남극처럼 남극은 그 연구용의 목적으로 아무의 소유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강대국들이 어, 자신들이 차지하지 못할까 봐 그런 한 공약을 내건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달이나 또 우주로 가장 먼저 간 것이 소련이나 미국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또 우주가 사고 팔리게 된다면 그러한 강대국들에게만 넘어가고, 그 강대국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주를 살 기회조차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아무튼 그 우주는 그 천연적인 자연의 중요한 아까 은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 불, 바람 같이 사고 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네, 뭐 이 책에 나오는 어떤 그런 사례 소개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냥 재미삼아 장난으로 뭐 이런 정도였던 그런 진지한 생각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정말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화성 그 이주를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 실제로 우주여행을 지금 이미 상업 우주여행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분명히 이 문제가 법률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에서 벌어지는 범죄 같은 경우를 지금 현재의 법률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법률들도 이제 만드는 나라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을 한 어떤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른바 메타버스 상에서 실제로 땅을 사고 파는, 현실의 땅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상에서 땅을 사고 파는 어떤 그런 일들이 존재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들인데, 어쨌든
저의 주장, 이 책 기본소득론자들의 주장은 그것들은 우리가 뭐 다 같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두의 몫이기 때문에 그 것들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그가 가져야 되지만 그 수익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모두의 몫으로 나눠야 된다라는 것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네, 네, 그럼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혹시 뭐 꼭 더 해야 될 이야기 있는 사람 있어? 없으면 요거 책 이렇게 한번 들고 자기 얼굴 가리고 인증샷 하나 찍겠습니다. 자, 동호야, 그냥 얼굴 가리면 돼. 얼굴 여기 가리면 돼. 사인이 있더라고요. 그냥 표지 보이게. 얼굴 가려줘. 하나, 둘. 네, 고맙습니다. 근데 뒤에가 자,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그 독서 감상문 쓰기를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데 학교 도서관 지원을 위한 제16회 전국 청소년 독후감대 혹시 포스터 본 사람 있어? 학교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건 내 건데가 그 도서 중에 하나여서 여기 보니까 원고지 8장 분량의 글을 써서 응모하는 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회에 응모한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주 그 과제는 이 책을 갖고 여러분들이 독서 감상문을 쓰면 되는데 그동안 선생님이 분량 같은 거 정해준 적 한 번도 없는데 여러분들 원고지 몇 장? 8장 분량 정도를 여러분들이 쓰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 독서 감상문을 쓰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학교에 뭐 제출했던 그런 방식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독서 감상문을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독서 감상문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또 알아보고 또 함께 뭐 이렇게 글 고쳐보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고 그래서 정해진 조건 동아 그 원고지 8장이요? 원고지 8장이면 1600자거든. 띄어쓰기 표합. 그래서 다음에 뭐 글자 수색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쓴 거 이렇게 그 칸에다 이렇게 붙이면 거기 나와. 그래서 1600자 정도를 쓰면 되는 거지. 또 질문 없고 조건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내 건데 책으로 쓸 것, 원고지 8장 이상을 쓸 것. 조건. 독서 감상문을 어떤 형식으로 쓸 건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만의 방식대로 써오고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독서 감상문 어떻게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안녕. 안녕히 계세요. 어,